세월은 흘러도 어떤 슬픔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살고 있었죠.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고 정숙은 넋을 잃은 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35의 나이에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장례식장 안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위로는 정숙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두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친정이라도 다녀오는 줄 알았죠. 상심한 며느리를 위로해줄 친정 부모라도 만나고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죠.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수진의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친정 부모님도 며느리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서랍에 보관해두었던 집문서가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둔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느라 어디 다른 곳에 넣어둔 건 아닐까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도 뒤지고 책장 사이사이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게 말이죠. 아들 죽자마자 집문서 들고 도망갔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정도 없어. 시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슈퍼마켓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은 정숙을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그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성껏 손주들을 키우고 남편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수진의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엔 민수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수진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집문서는 사라졌고 수진은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보험금도 받아갔을 거야. 남편 죽고 나서 돈 챙겨서 새 출발하려는 거겠지. 처음부터 수상했어.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말이나 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한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밤마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아끼던 마누라가 이럴 줄 알았니? 엄마를 이렇게 버리고 갈 줄 알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배은망덕한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엔 수진이라는 이름이 저주처럼 새겨졌습니다. 집을 잃은 정숙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친척집에 머물렀지만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죠. 친척들도 처음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형님,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라서요. 그 말을 듣고 정숙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죠.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정숙은 감사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죠. 60대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정숙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죠. 감자를 깎고 물을 썰고 나무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물에 불어 터지기 일쑤였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노라면 관절이 시렸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밀린 돈이 쌓여갔어요. 집주인은 처음엔 인정을 베풀었지만 점점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다음 달까지는 꼭 내주셔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어요. 쌀을 사고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세를 석 달째 밀렸기 때문이었죠. 깜깜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정숙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밥을 먹는 날이 이어졌어요. 냉장고도 쓸 수 없어서 음식은 금방 상했고 여름엔 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 돌릴 수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밤을 지새웠죠. 겨울엔 추위에 떨며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운 방 안에서 정숙은 몸을 웅크리고 아침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늘어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하고 늙어버린 얼굴이었죠. 밤마다 정숙은 작은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꺼내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힘들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 그래도 참고 일했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잖니. 아들의 사진은 대답이 없었지만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다면 내 마누라가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니?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집문서를 들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에 대한 원망은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갈수록 그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용서할 수 없었죠. 배은망덕한 도둑년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밤은 깊어만 갔고 원망은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어요. 우산도 없이 걷는 길은 쓸쓸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셔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문득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골목 한켠에 여인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패딩 점퍼를 걸친 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죠. 정숙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인 옆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은 맨발로 서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어요. 큰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고 작은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숙은 다가가서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게 수진이냐?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집문서를 들고 도망친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에 앉아 있다니 말이죠. 정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종이컵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은 정숙이 기억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볼, 핏기 없는 입술, 생기를 잃은 눈동자. 3년이라는 시간이 수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수진은 시어머니를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집문서를 들고 도망친 며느리를 원망했던 3년의 세월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니, 원망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정숙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두 아이도 엄마 뒤에 숨어서 겁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은 손주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통하고 예쁘던 손주들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다니 말이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놈의 년아, 넌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가족인가 봐. 정숙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 갈 수 없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수진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비 맞으면서 여기 있을 셈이냐? 애들이라도 생각해.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두 손주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벗어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네 사람의 뒷모습은 빗속에 흐릿하게 사라져갔습니다. 허름한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숙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살림살이라곤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밥상이 전부였죠. 수진과 두 아이를 이끌고 들어온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곳에 며느리와 손주들을 들릴 생각을 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온몸이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젖은 옷부터 벗어라. 애들 감기 걸리겠다. 정숙은 옷장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줬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몸이 좀 녹을 거라 생각했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방 안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수지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비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따라 수진 앞에 내려놓았죠. 마셔. 몸이라도 녹여야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년 동안 쌓인 원망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정숙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내가 우리 집문서 훔쳐간 거 모를 줄 알았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탁!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죽자마자 도망치고 손주들 데리고 사라지고 3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3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 내가 집문서를 가져간 건 사실 아니냐.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수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집문서,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정숙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아들 장례 끝나고 내가 사라지고 집문서도 없어졌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날, 전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정숙은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몸을 떨며 울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쌓인 원망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돌아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오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이 깔아준 이불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손주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작은 아이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대니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만져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진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죠. 박 과장이라고 했어요. 남편 친구라면서 들어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과장은 민수가 투자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수 씨가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갔다며 당장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돈이 없다고 말했죠. 남편이 그런 투자를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믿지 않았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갚아.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협박조로 말하더니 아이들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쁜 아이들이네. 엄마가 돈을 못 갚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에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내놔. 그걸로 담보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잖아. 수지는 단호히 거절했죠. 그건 시어머니의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과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이 불쌍하게 됐네.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집에 밤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떨었죠. 전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수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도 위험해질까봐 그냥 나왔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선 그날 밤 박 과장은 집에 침입했던 것이었죠.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박 과장이 집문서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을요. 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박 과장은 저를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돈을 빌려간 게 사실이라면서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수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죠. 그 후로 아이들 데리고 거리로 나앉았어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고백을 듣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원망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럼 넌 도망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였구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다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집문서를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마저 이렇게 만들었으니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에게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죠. 내가 널 오해했어. 3년 동안 나는 널 도둑년이라고 욕했어. 밤마다 민수 영정 앞에서 널 저주했단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되풀이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수진도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지혜로웠어야 했는데.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큰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할머니. 아이는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손주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다시 자렴.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자 정숙은 수진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수진은 눈물 젖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그 사람 찾아야겠어. 집문서를 돌려받아야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3년이나 지났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집문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있든 없든 찾아봐야지. 그 사람이 우리 모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정숙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의지였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반찬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정숙은 수진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박 과장 그 사람 찾으러 가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디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봤는지만 말해줘.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옛날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부터 가보자.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니까. 두 사람은 아이들을 옆집 아주머니께 잠시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결연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이제는 정의를 향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연로한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과 수진은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간판은 빛바랜 채로 걸려 있었고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갔죠. 수진이 뒤따랐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책상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배가 볼록 나온 체격이었습니다. 남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그 순간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박 과장 맞죠?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누구시죠? 저 아는 분인가요? 하지만 수진을 힐끔 보는 그의 눈빛에는 동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3년 전에 우리 집 집문서 훔쳐간 거 다 알아요. 박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 뻔뻔한 태도였죠. 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잖아요. 없는 투자금을 받아내려고 집문서까지 훔쳐갔고요. 박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 순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통화 녹음, 제 핸드폰에 남아있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고장나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수리해서 켜봤더니 당신이 협박하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박 과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내가 언제? 하지만 수진은 핸드폰을 조작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빌려간 돈 당장 갚아.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성은 선명했고 협박하는 투의 말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죠. 이 녹음 파일 들고 지금 당장 경찰서 갈 겁니다. 당신이 협박했다는 증거도 있고 그날 우리 집에 침입했다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어요. 사실 증언을 확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이건 오해가.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어요. 기다리세요. 박 과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집문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돌려드릴게요. 제발 경찰서는 가지 말아주세요.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당장 내놔요.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어 확인했죠. 집문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이 모든 걸 신고할 겁니다.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박 과장은 애원하듯 손을 모았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집문서, 그리고 수진의 진술을 경찰에 제출했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박 과장은 협박과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집문서를 되찾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과 수진 그리고 두 손주는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고 허름한 집이 정숙에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죠. 수진과 함께 청소를 하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조금씩 집은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변변한 반찬도 없었지만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허름한 식탁 위에 놓인 라면 한 냄비를 나눠 먹으며 아이들은 맛있다며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큰 손주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지는 라면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며 울던 밤, 추위에 떨며 잠들던 날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널 오해해서 3년 동안 원망만 했으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손주들을 씻겼어요. 따뜻한 물에 아이들의 몸을 담그고 때를 밀어주며 깨끗이 씻겼습니다.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이들의 웃음이었어요. 정숙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정숙과 수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수진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힘들었던 일들은 다 잊고 앞만 보고 살아가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죠. 창문 밖 골목길에는 새벽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생긴 물웅덩이에 햇빛이 반사되어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3년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정숙과 수진 그리고 두 손주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숙은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야, 보이니? 내 마누라랑 아이들이 돌아왔어. 이제 엄마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빠가 사랑했던 이 가족을 제가 지킬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빛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